표지되는 종이는 평론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 두째 번, 셋째 번 페이지는 평론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가을에 관계된 시를 제가 모아서 그냥 촌평을 간단하게 적어놓은 거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학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이라는, 예술이라는 게 있죠. 학문과 예술. 그래서 이 문학평론가 이어령 교수는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나 하는 그런 문제를 놓고서 대답하기를 머리와 가슴이다 그랬어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는 불과 30cm도 안 되는데 이 거리가 굉장히 먼 것이다. 왜냐하면 머리의 것을 가슴이 알기가 어렵고 가슴의 것을 머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 머리와 가슴이 거리가 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겨울에 눈이 많이 쌓이죠. 그래 그 겨울에 눈이 쌓인 것이 녹으면 무엇이 되느냐? 그럴 때 물이 되지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이 녹으면 봄이 오지요. 그렇게 말하죠. 그 대답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이 되지요 하는 것은 머리가 말하는 대답이고 봄이 오지요 하는 것은 가슴이 하는 대답이에요. 그럴 때 문학이라고 하는 건 어느 쪽에 속하느냐? 물이 되는 쪽에 속하는 것이 문학입니다. 봄이 오는 것이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녹아서 물이 되는 것은 과학이고 봄이 와서 눈이 녹아서 봄이 오는 것은 문학, 즉 예술이다. 그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론이라는 것은 문학의 한 분야예요. 문학은 전부 장르가 5가지가 있어요. 시, 소설, 희곡, 평론, 그 다음에 수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짜장면에도 순서가 있다고 그러는데 문학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소설, 수필이 아니라 시, 소설, 수필이에요. 시, 소설, 희곡, 평론, 수필 이게 순서예요. 시, 소설, 희곡, 평론, 수필 이게 문학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문학이라고 하는 그 장르가 그렇게 있을 때 우리가 흔히 보면 평론은 거기서 많이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평론을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시 쓰고 소설 쓰고 수필 쓰는 건 좋은데 평론은 꼭 남의 일 같이만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평론도 남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평론도 문학인데 이것이 문학 속에서 상당히 뭐라 그러나 홀대를 받는 것 같아요. 그 평론은 아무나 하나 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이래가지고 나는 평론하고는 담쌌어.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마음을 고치기 바래요. 평론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시보다 쉬운 게 평론이고요. 소설보다 쉬운 게 평론이고요. 그 평론이 쉬운데 사람들은 그걸 어렵게 취급하지 못할 것, 나와는 별개의 것 이렇게 판단해버리고 말아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평론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럼 평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5장르 중에 하나인데 시, 소설, 희곡 요 세 가지하고 평론 네 가지는 전문적인 문학이라 그래요. 전문적인 문학. 그런데 수필 요것은 전문적인 문학에 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전문적인 문학이라 그래요. 그러면 전문성과 비전문성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체계와 또 거기에 딸린 계율이 있고 지켜야 할 룰이 있어요. 가령 우리가 보면 시 그러면 상징과 생략이다, 또 기승전결이다, 뭐 이런 그 형식적인 것, 물론 그것이 다 고전주의 영향이지만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설도 보면 그냥 지멋대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소설 쓰는 격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대단원 그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소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 처음부터 읽으면서 야 재미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디쯤 가야 가장 재미있냐면 3분의 2쯤 읽었을 때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춘향전으로 말하면 이도령과 춘향이가 연애할 때 그냥 그렇지만 이도령이가 장원급제 해가지고 남원에 가서 있을 때 그 춘향이가 하옥돼가지고 칼을 쓰고 자기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에 변사또 생일날 이도령이가 그 생일 잔치에 참석을 해요. 이때부터 사람들 마음이 가슴이 두근두근 야 이거 어떻게 달아 좀 두고 보자. 이도령과 변사또 그때까지는 이도령은 장원급제하고 암행어사 된 것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도령이가 거기 초대돼가지고 마루에 들어가서 술잔을 받으면서 이 술잔은 백성의 피를 짜낸 핏물이요. 이 고기 안주는 가요 반주는 백성의 뼈를 깎은 살이라. 이 더러운 탐관오리더라 그러고 그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그 흥분된 그 잔치가 그냥 비극으로 변해버리니까 그 변사또가 당장 이놈을 하옥시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쫄자들이 와가지고 막 묻고 막 그러는데 이도령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머니에 넣었던 마패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령하던 변사또가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래요. 이것이 절정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박수 치는 거예요. 이런 그 이야기의 과정들이 어느 소설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하나의 작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단순 구성일 때는 그런데 전쟁과 평화 같은 복합 구성은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구성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 그런 순서가 있어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희곡이라는 것도 소설과 비슷한 그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그 다음에 대단원, 파곡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되고 평론이라고 하는 거는 논설문은 아닙니다. 평론은. 그런데 비슷해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형식이 있어요. 근데 논설문이라고 하는 것은 평론문과 뭐가 다르냐? 논설이라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것하고 평론은 주장이 없느냐? 평론 주장은 있지만 내세우진 않아요. 이건 이렇다고 말만 하는 거지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평론이 하는 일은 뭐냐? 평론이 하는 일은 이 작품이 인류 사회, 인류 역사, 인류 문명, 인간 개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가치 판단하지 못하는 건 평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론은 예술문이에요. 실용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연역법, 귀납법 있죠. 단정과 예정이 있죠. 이런 그 글 쓰는 순서가 거기에 일정하게 돼 있어서 그 격식에 맞게끔 써야만 평론가의 그 의도가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혼잡스러워지고 무슨 말 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인이나 소설가가 작품을 써내면 또 수필 같은 작품을 써내면 평론가들이 그걸 읽고 평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점이 참 좋구나.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문학에 대한 역사가 지금 수천 년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보면은 고조선 때의 황조가 또 귀지가 또 고구려 때 여수장 무승문시 쭉 내려오면서 많지만 그것이 다 평론가에 의해서 평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평론가가 무척 모자란 나라예요. 그러니까 평론가들이 자꾸만 나와가지고 작품을 바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을 키워줘야 돼요. 일례를 들면 박두진 시인의 하늘이라는 시가 있고
그 대표작에 해라는 시가 있어요.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는 걸 고운해야 솟아라. 이런 시 작품도 정확하게 평론하는 게 없어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 그러면 해야 솟아라 그러면 그것을 평론가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광복에 대한 기원이다 그랬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모자르지. 그건 광복에 대한 기원이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 시를 쓰신 박두진 시인은 신천교회 교인이었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그 시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말씀이 거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을 본다 보세요. 그러면 그 이리와 사슴과 어린아이가 늑대 굴에 손을 넣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모든 짐승과 인간이 화합되는 그런 은혜의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데서 모티브를 받은 박두진 시인은 거기서 그 화해의 은혜의 세계를 부과하는 거지 그것이 광복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평론가들이 지적을 해줬으면 좋을 뻔했어요. 근데 그걸 안 했거든요. 또 그것도 있고 또 박두진 시인의 시 가운데 보면은 하늘이라는 시가 있어요. 하늘이 내게로 온다. 멀리서 온다. 하늘은 불소는 푸르다. 불소는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점점 정치법으로 하늘과 내가 가까워지죠. 그럼 나는 하늘을 마신다. 목말라 자꾸 마신다. 그럼 나는 읽는다. 과일처럼 읽는다. 그래가지고 하늘이 내게로 와서 나와 한테 하나가 돼서 읽는 거. 완전히 이건 기독교 정치입니다.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걸 인간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일백성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일반 평론가들은 한 번도 언급해 준 사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시인이 내가 이건 이렇게 쓴 것이다라고 제작시 해설을 할 수는 있지만 이미 그는 세상을 떠나고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작품을 헛보는 거예요. 이것이 평론가들의 중대한 의무입니다. 그래야 작품을 올바로 비평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올바로 봐줘야 되고요. 독자들을 그렇게 선도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작품이 암만 잘 쓴 작품이라고 해도 작품의 본래의 뜻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론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그 작품이 지니고 있는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평론입니다. 이게 옳다 그렇다가 아니고 여기는 이러이러한 가치가 있다. 이것이 인류 문화에 공헌할 수 있다. 이런 평론이 거기에 작품을 평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평론에 들어갈 수 있는 작품은 대개 어떤 작품들이 평론에 들어가느냐 하면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문제작. 작품이 사건을 끌고 갈 때 평론가들의 눈길을 끄는 작품. 그게 바로 문제작이에요. 평론가들의 눈길을 끌지 않으면 그게 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작품일 수도 있죠. 또는 평론가들이 무식해서 그 작품을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가치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론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의 오류를 발견해서 바로잡아주는 일을 해야 돼요. 작품의 오류를 발견한다. 작품이 잘못된 것 바로잡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의 그 염상섭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 거기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염상섭이 밑에서부터 6째 줄인가 나왔는데 그 염상섭이라는 섭자가 틀렸어요. 한자가. 그건 뭐냐면 빛날 섭자도 이렇게 말씀은 양쪽에 신사자하고 밑에 또 우자 한 거예요. 빛날 섭자. 그건데 거기 제가 그 섭자를 잘못 썼어요. 그거 바로 고쳐주시고요. 그래서 이 자연주의의 효시, 우리나라의 자연주의에 처음 나온 작품, 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내추럴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자연주의 그러면 꽃 피고 새 울고 낙엽 지고 이런 걸 자연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과학 플러스 문학이에요. 과학 플러스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에 등장한 인간의 심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주의예요. 그러면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작품이 뭐냐? 우리나라에는 염상수의 박피원실의 청개구리가 그게 효시 첫 번에 나온 작품이에요. 그다음에 서양에는 도파상의 여자의 일생. 여자의 일생 안 읽어본 사람은 어떻게든지 해서 그걸 읽어보세요. 여자의 일생. 인간의 심리를 그 남편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을 고생하면서 아들 하나 키우면서 그 사는 여성을 묘사한 것인데 참 훌륭한 작품이죠. 그런 것을 평론가들이 냉정하게 비평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볼 때 작품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에 딸린 평론을 읽는 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품만 보면 작품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작품에 근거된 평론을 읽어야죠. 평론. 여기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작품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글로 표현된 건 다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다 평론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도 글자로 기록됐으니까 평론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평론하면은 고등비평이라든지 양식비평이라든지 편집비평 이런 말이 신학자들에게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제가 건방진 말을 좀 하지만 제가 공부한 거로는 흠이 없이 구성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잘 한 것이 양식비평이라는 건데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그 소설을 보면 구성을 해요. 어떤 얘기가 앞에 오고 어떤 얘기가 뒤에 오고. 근데 옛날 그 우리나라의 소설들은 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두련과 성춘향이가 만나서 강한루에서 만나서 연애하고 그러다가 또 이두련은 과거 보러 가고 또 춘향이는 칼 씌워서 변사또한테 고문당하고 이렇게 얘기가 쭉 시간 가면서 지나가다가 나중에 이어령이가 장원급제 해가지고 남원에 와가지고 변사또 생일날 뒤집어 엎고 그리고 나중에 성춘향이 만나서 잘 살다가 죽었다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을 추보식 구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즘에 새로 나오는 소설들은 그렇지 않고 결과가 먼저 탁 나와. 영화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냥 캄캄한 그 터널 속으로 기차가 꽉 가면서 큰 시계판이 있어. 그 바늘이 쩍쩍쩍쩍 가면서 사람들 긴장을 유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딱 죽은 시체가 보여. 그 다음에 왜 이 사람이 죽었나를 파헤쳐 나가는 결과를 먼저 놓고 이유를 찾는 그런 수술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쭉 나가다 나중에 사람이 죽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는 구성, 대단히 중요한 거죠. 플롯이라고 하는데 구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구성을 무시하면 효과가 없어요. 암만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성을 잘해야 돼요. 요거는 소설도 그렇고 수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이 어떤 얘기가 앞에 오고 어떤 얘기가 뒤에 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그 평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평론은 학술 논문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술 논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논문은 주장을 해요. 에세이처럼 주장을 해가지고 하지만 평론은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평론은 작품의 오류를 발견하는 것이 평론가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이어령 평론가, 그분이 지금 79세인데 그분이 학생 때부터 평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서울대학 문과대학을 다녔는데 그 서울대학 학생들 벽보판에 거기다가 이어령이 요만한 대학문구 하나 붙인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상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어령이가 펜으로 쓴 걸 갖다 붙여놨어요. 그것이
이상은 그때 이름이 없던 시인이에요. 그냥 초에 묻혀가지고 누가 이제 아는 사람은 기억하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걸 붙여오면서부터 계속 이상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초에 묻혀있는 이상을 천재 시인으로 만든 사람은 이어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이어령 교수가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뭐 기뻐서 칼럼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써서 보냈어요. 아니 그분이 답장을 해서 저한테 보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를 이렇게 칭찬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편지가 왔는데 그게 이어령 교수가 아니었으면은 이상은 아직도 묻혀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작업이에요 그게. 평론가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이어령 교수가 작품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염상석의 그 표본실의 청개구리는 우리나라 자연주의 효시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표본실에서 청개구리 배를 가르는 장면이 나와요. 칼로 배를 가르니까 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염상섭 씨도 그걸 모르고 소설로 썼어요. 근데 이어령 씨가 발견했어요. 청개구리는 배를 가르도 김이 안 난다. 냉혈도 모르기 때문에 김이 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염상섭 씨가 완전히 오류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1959년도에 현대문학에 발표가 됐어요. 그때 그 제목이 벽앤모의 문학이라고 그랬어요. 벽앤모의 문학 이어령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벽앤모의 문학이라는 건 작가가 실제로 가서 체험해보지 않고 벽에 배우고 누운 상태에서 썼다 이거예요 글을. 그러니까 작가는 체험해야 된다고 체험. 그렇게 됐을 동시에 그러면 그 염상섭 씨가 쓴 그 글이 네. 어떻게 되나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뭐. 본인이 안 고치는 말씀이에요. 이미 발표된 본인이 고치지 그런 않아요. 오류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글들이 그 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필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입니까? 금오산에서 경주 시내를 가는데 30분에 걸어 내려왔대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버스 타도 게 더 걸려요. 근데 그 경험 안 하고 쓴 글이거든요, 그게. 그런 거를 잡아낼 수 있어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평론가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문자로 된 것은 다 평론 대상이 되는 거죠. 만약에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그러면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근데 아직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성경의 오류는 발견을 못하고 있으니 성경은 완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비평의 눈을 뜨는 사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의 과거에 보면은 정태영 씨라든지 박정원 씨라든지 백철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유명한 평론가였잖아요. 지금은 유명한 평론가가 거의 없어요. 다 돌아가시고. 이제 이어령 교수가 이제 가장 박식하고 유명한 평론가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분도 이제 나이가 79세나 되니까 뭐 더 이상 어떻게 하실 수는 없는지는 몰라도 요새 평론 활동을 거의 못 하시더라고요. 지금 하시는 것이 CGN 방송에 가서 이재철 목사님하고 신앙 상담하시는 일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평론가들이 이제 작품을 읽고 비평을 하는데 글을 쓰는 사람들이 남의 작품을 안 읽고 내 글을 좋게 쓴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남의 작품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읽으면 내가 그걸 닮아서 표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문학적인 안목을 키우는 거예요. 더군다나 작품을 평가해보고 싶은 능력이 있어서 한번 해보는 사람은 문학적인 실력이 상당히 올라가요. 제가 건방진 말씀일지 몰라도 시, 소설, 희곡, 평론, 수필 가운데서 가장 자기의 문학적인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건 평론입니다. 그러니까 평론을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여러분 글자 쓸 수 있잖아요. 글자 쓸 수 있는 분은 다 평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바니스를 읽었다. 재미가 없다.
뭐가 어느 장면에 재미가 있다 이렇게만 써도 평론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가나다라를 쓸 수 있으면 평론할 수 있는 거죠. 가나다라를 쓸 수 있으면 시를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남의 것 마냥 멀리 놓고 난 평론하거든 다음 쐈어 이런 사람은 문학을 안 하는 게 편합니다. 대들으세요. 대들어가지고 하세요. 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우리 고목사님께 참 감사드리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당당하게 평론가가 되셨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여러분 중에도 평론하시는 분이 또 나오시길 바라는 거죠. 또 나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론이라는 거에 대한 각도를 잘못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못하는 거다.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시나 소설을 못 쓴 사람이 평론하는 거다. 이런 생각,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문학 중에서 가장 예민하고 민감한 분야가 평론이에요. 평론은 수필, 시, 소설, 희곡 다 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반면에 작품을 많이 읽어야만 평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염상섭의 표본실에 청개구리 있고 또 황순원의 소나기 있으면 두 작품을 비교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어째 염상섭은 이렇게 봤는데 또 황순원은 이렇게 봤을까? 지금 그거를 작품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데 영국에서는 그거 좋은 걸 알고 데려다가 100만 불 상금을 줬어요. 우리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항상 저는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의 윤동주 시인의 가치를 일본 사람만큼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윤동주 때문에 개인 재산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을 지어놓고 그냥 그 윤동주를 추모하는 그런 행사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책도 나와 있어요. 우에노 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그런 게 너무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보는 윤동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인인데, 그래서 윤동주는 시인이라고 보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고 독립운동가예요. 그가 죽은 건 시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독립운동하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동주하고 사춘형 송몽규하고 둘이 같은 나이에 죽었어요. 생체 실험하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너무 그냥 윤동주 시인 그래서 뭐 시인 선양에만 그런 게 아니고 그의 심중을 파헤치는 것은 평론가들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번에 보니까 우리나라 여기 나오는 문학세계 거기 제가 원고를 실렸습니다. 12월 때 나올 거예요. 송몽규하고 윤동주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가. 시 얘기는 거기에 없어요. 독립운동 얘기한 얘기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 때문에 감옥 갇히고 독립운동 때문에 매 맞고 독립운동 때문에 고생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지 시 쓰다가 죽은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본래 핀트를 맞추는 것이 평론가들이 할 일이에요. 작가는 작품을 써내면 그만이에요. 써내면 평론가들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가만히 보면 전부 다 평론가들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요.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선입견으로 밀어내지 마세요. 해보세요. 해보고 안 되면 못한다고 그러세요.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 그러면 문학에 대한 경멸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론을 가까이 끌어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글자만 알면 할 수 있는 걸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글자만 알면 할 수 있는